임진왜란부터 뭐 청일전쟁 혹은 식민지까지 이 한반도의 지정학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보십니까? 문명과 부의 원천이거든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한반도인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있죠.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까지 영향권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항상 국제 정치에 민감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지리적인 위치는. 중국의 침략만 받았다 그러지만 그 거대한 문명권 속에서 완벽하게 동화되지 않고 고유한 문화를 5천 년 동안 이루어온 나라는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이제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남한은 섬이 돼버렸잖아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젊은이들한테 통일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통일해야죠. 그런데 나 죽은 다음에요.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 통일을 하는 게 가장 싸다? 토지가 국유예요. 북한은 토지 보상비가 한 푼도 안 들어요. 아주 실질적인 아주 부분. 실질적이에요. 세계 유일의 시베리아횡단 철도를 우리가 통일만 되면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의 원천과 해양의 원천이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바로 허브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절반만 가지고도 5천 년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미 게임은 끝났다. 네, 안녕하세요. 국제 정세를 가장 깊이 있게 해석하는 머니포커스 이승원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문제 그리고 지정학 문제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머니포커스 첫 방송은 무조건 박사님과 해야 된다 네. 주장을 해가지고 제작진에 단박에 전화를 걸었죠. 저는 이 기자님이 한다고 그래서 네.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이 기자님. 그래서 즐겁게 달려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조한범 박사님하고 인연이 있는데요. 저도 20대가 있었답니다. 20대 때 기자 생활을 할 때 외교부랑 통일부를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가 터진 거예요. 아마 네. 박사님은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럼 1차는 언제예요? 이런 거 물어보고 정말 어리버리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쭉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쓰시는 글들 이런 거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벌써 한 25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됐어요. 저한테도 참고로 20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상상도 안 가는데. 죄송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박사님을 모신 이유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 그런 것보다는 좀 거시적으로 네. 좀 깊이 있게 역사까지 쭉 짚어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책을 쓰신 것처럼 지금 무국화 시대라고들 하죠. 다극체제, 무국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어떤 단극 체제가 끝나고 일극 체제가 끝나고 이제 앞으로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가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 질서가 무엇인지는 다 모른다. 그래서 헷갈리고 좀 두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지정학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사람들이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서의 추억은 냉전기예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이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을 양분했던 시기, 그때를 냉전의 질서라고 그럽니다. 그때는 사실은 폭력적인 질서였죠. 이념에 기반을 둔. 이 냉전 시기에는 이 동서 양 진영이 항상 3차 대전을 걱정했어요. 3차 대전. 네. 핵전쟁, 그렇죠. 인류의 전멸의 위기. 지금도 사실은 인류 전체를 몇 번이나 파멸시킬 수 있을 양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폭발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언제나 그때는 거대한 전쟁, 3차 세계대전이 고민이었죠. 그러나 지들 진영 안에서의 전쟁은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들이 자기들의 질서는 누르니까. 그렇죠. 각각 결집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폭들이 네네. 자기들 지역의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냉전기는 조폭의 질서예요. 양대 조폭이 서로. 근데 소련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한쪽의 진영이 무너졌으니까 그러니까 양극 체제에서 단극 체제가 된 거죠. 미국 중심에. 그러면 이제 행복할 줄 알았죠. 왜냐하면 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사라졌으니까. 그 드디어 이제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구나. 그런데 웬걸 소련이라는 중심국이 사라지니까 그 안에 소련이 누르고 있던 공산권을 누르고 있던 산이 사라지니까 여기서 갈등의 스프링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크게 보면 미국은 사실 오늘날도 미국이 거대 제국이지만 냉전기 혹은 그 이전의 2차 세계대전의 미국을 보면 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세계 GDP의 최대 50%를 차지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 네. 일본 태평양전 코피 터져, 유럽 코피 터져,
미국은 사실상 폭탄 한 발 안 떨어지고 일주일에 구축함 하나씩 찍어줄 정도로 세계 공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가 모두가 폐허인데 미국만 세계 공장이 됐으니까 세계 GDP의 40에서 50%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과 기타 등등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네. 냉전기 때도 사실은 소련이 미국 GDP의 5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럽이 복원됐죠. 일본이 복원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강국이지만 절대적인 주의는 약화되어 온 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양 진영이 나눠서 지역 질서를 관리하던 상황에서 미국이 혼자 전체를 지역 질서를 관리하니까 여기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떻게 됐죠? 9.11 테러는 미 본토가 최대 공격을 받은 최초의 사례죠. 이라크 전쟁, 리비아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 여기도 전쟁의 소용돌이 휘말려야 되는 거예요. 2000년대 계속 있었죠. 2003년 그렇죠. 이라크. 그러니까 냉전이 침공이죠. 끝나니까 전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세계대전의 가능성은 사라졌지만 여기저기서 분쟁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중국이 튀어올라왔죠. 또 G2로. 중심이 사라지니까 이제는 뭐냐면 무국화. 이 거대한 질서의 혼돈 속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네, 네. 유엔은 이미 식물 인간 돼버렸고 미국은 옛날 같지 않고 러시아는 이미 중진국 수준으로 추락했고 중국은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G2라고 하지만은 속이 멍들어 있거든요. 그게 장유샤 2인자 숙청. 네. 그다음에 1조 달러의 무역 흑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손가락 바는. 유럽은 분열돼 있고 일본은 노세에 있고. 그러니까 열강들도 분쟁들의 책임을 질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시대가 바로 이제 무국화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트럼프의 관세의 광기, 그다음 베네수엘라 폭격, 이란 폭격, 이스라엘 하마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도 파키스탄, 태국 캄보디아, 후티, 아프리카의 내전. 지금 보면은 오로지 전쟁이에요. 여기저기 전쟁. 그러니까 글로벌 안보의 위기예요. 불안해요.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 위기예요. 사람들이 잘 주목을 안 하는데 지금 G7 국가 중에 멍들지 않은 국가가 없어요. 2% 성장, 1% 성장하는 건 이상 성장하는 미국밖에 없고 그나마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 캐나다 다음 0에서 1% 성장밖에 못해요. 가끔 마이너스도 하죠. 독일 같은 데는 그렇죠. 업앤다운이 심해서. 네. 근데 문제는 이 사회들이 급격히 고령화하고 있어요. 그럼 고령화한다는 얘기 뭐냐면 국가가 정부가 지출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성장에 고령화하면 어떻게 되죠? 정부 부채가 늘어나요. 그 부채가 늘어나니까 트럼프가 저 광기를 부리는 것도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 재정 적자였잖아요. 미국이 28조 달러, 5경에서 6경으로 넘어가는 국가 부채거든요. 네. 그 정부 부채가 120%거든요. 그런데 마크롱이 프랑스가 얼마 전에 재정 지출 줄이려고 했다가 뒤집어졌거든요. 네. 110%예요. 영국이 100%거든요. 이태리는 140%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뭐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250%예요. 250%. 250%. 그런데 네. 앞으로 적극 재정을 예고하고 있어요.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은 대략 정부 부채가 80%로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뭐 무리만인 거고 지방 정부. 그다음에 국영기업 합치면은 300%가 넘는다는 게 거의 정설이거든요. 그럼 저성장 정부 부채의 늪이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피즘이 나오는 거고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거고 너도 나도 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가 동시에 닥칩니다. 박사님, 이 이제 지정학 지구를 한 바퀴 돈 이유가 결국 이제 질서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 최근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읽었는데 그 송두율 교수님 칼럼을 읽었습니다. 지정학은 강자의 언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반도에서 가장 날카롭게 드러난다. 지금 여러 가지 어지럽지만 어쨌든 지정학 이후의 질서가 가장 선명하게 실험될 수 있는 공간이 또 한반도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좀 무서웠어요.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이 무질서 무국화 시대에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무슨 어떤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어떤 흐름 때문에 지금 남북 분단이 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공포심이 들어서 이 지정학에 대해서 이제 여쭤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좀 동의하세요? 지금 우리가 유럽을 얘기하면서 네. 아주 불안했죠. 불안하죠.
여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유럽보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밀히 보면 지금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한번 총을 쏘기 시작하면 다시 전면전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침공이 아니고 그냥 휴전이 깨지는 것뿐이에요. 더 무서운 얘기는, 자, 고구려의 특정 시기 이후부터 한반도의 중심은 항상 평양, 개성, 한양, 서울 정도였습니다. 왜?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 한양 같은 경우는 이 수도로서, 한반도의 수도로서 이상적이에요. 자,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있죠. 네. 한강이 있죠. 이 서울 평야가 있죠. 예. 그러니까 수도로서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6.25가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수도는 이제 부산으로 임시수도로 이사 갔죠. 이제 거기 있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고 올라오니까 다시 이제 환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전쟁이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수도 머리 위에 지금 수많은 장사정포가 서울을 향해서 시간당 10,000발, 20,000발을 쏠 수 있는 그런 사거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일산은요. 일산 가보시면 바로 건너편이 북한이에요. 그 세계에서 가공할 만한 적의 야포 사거리에 1,000만, 2,000만이 살고 있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 우리는 너무 익숙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딴 친구들 보면은 우리가 그러죠. 가자지구, 그 다음에 뭐 내전이라는데, 네. 전쟁이라는데, 남들이 보기에 여기는 그런 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데가 세계 경제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니, 세계 반도체 배터리 첨단을 달리고 있으니 착각을 하는 거죠. 평화로운 줄 아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는.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1953년 7월 27일 이후로 안 일어났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착각이에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15년 전이에요. 북한군이 우리 남한 땅에, 대한민국 땅에 포격을 했어요. 무려 170발을 썼어요. 사상자도, 군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이게 첫 번째 지정학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이에요. 지금 소련이 몰락하면서 미국은 항상 라이벌을 죽이는 정책을 해왔어요. 그 첫 번째 라이벌은 소련이었습니다. 네. 그 이전에는 누구였죠? 히틀러였고 일본의 태평양전쟁이었거든요. 네. 근데 소련이 무너지면서 두 번째로 미국에게 도전했던 거는 사실은 일본이에요. 일본이 1995년 기준으로 미국 GDP의 70%를 넘습니다. 인구는 3분의 1인데 70% 네. 넘었다는 넘었다는 얘기는 일본이 앞섰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 기억이 나는데 대학 다닐 때 8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네. 소니 워크맨, 도요타. 그 소니 워크맨 갖고 다니면은 정말로 제일 그 세련된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로망이었죠. 그렇죠. 네. 미국 영화 보면은 그 미국 회사 주인들은 다 일본 사람으로 네. 나오고 회식하면 스시 먹고 그랬거든요. 그때 이코노믹 애니멀이 그때 나와요.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일본이 앵고로 올라가서 95년을 정점으로 이제 무너집니다.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40년까지. 일본의 좌절의 시기가 길게 아주 깊고 깊은 그 원인은 미국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일본이 무너진 틈을 타서 누가 올라오느냐? 중국이 올라오고. 중국이 2021년 기준으로 미국 GDP의 76%까지 올라갔어요. 미국이 역사상 접했던 가장 강력한 적이 바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충돌은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심은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에 대한 경계심은 있지만 미국은 그걸 주적으로 안 봐요. 네. 피곤하면 언젠가 끝날 전쟁. 그러나 중국은 주저앉히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미국 정치주들. 이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2010년 전후 오바마 정부 때 사상 처음으로 원래 미국이 아시아 그렇게 중시 안 했거든요. 그렇죠. 유럽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피보트 아시아, 아시아 중시 정책을 말해요. 오바마 정부 때. 그건 뭐냐? 중국 잡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다음 리밸런싱. 미 해외 원정군의 60% 해군력을 아시아로 집중한. 누구 때문에? 중국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바마 때 실패했어요. 왜냐? 2007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것 때문에 미국이 경제가 끔찍하게 흔들리거든요. 그 부시 행정부가 저질러 놓은 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오바마였죠. 그렇죠. 네네. 오바마가 해결 못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잡는데 주력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온 게 트럼프거든요. 트럼프는 오바마 그렇게 미워하는데 중국 잡는 건 잘했다. 한술 더 떠요. 쿼드. 자, 서쪽은 인도가 중국과 인도가 막아. 남쪽은 호주가 왼수거든요. 호주가 막아. 동쪽은 일본이 왼수거든요. 일본이 막아. 나 미국 포함하면 4개지? 이게 쿼드야. 이거 이기면 다이아몬드거든요. 이걸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그래요.
누구 잡으려고? 중국 잡으려고. 네. 자, 바이든이 왔어요. 바이든이 트럼프 그렇게 비하하죠. 중국 잡는 건 잘했대요. 왜 나옵니다. 근데 바이든은 한줄 더 떠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그러니까 중국은 아니야. 네. 전 세계 다 와. 그래서 바이든이 기시다하고 윤석열을 붙잡아 놓고 캠프 데이비드 회의하면서 나 오늘 행복해 그랬던 거예요. 왜? 중국 잡으려면 한미일이 돼야 되는데 한일이 싸우고 있거든요. 억지로 화해를 시켰죠. 그렇죠. 네. 트럼프의 2기에 왔어요. 지금 해외 거리고 4월 달에 베이징 가고 시진핑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건 중국과 안 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정면 충돌했더니 미국이 힘들어요. 콩도 안 사가, 히터리도 안 팔아. 시진핑이 좀 간이 커졌어. 트럼프 1기 버티더니 내성력이 커졌어. 면역력이 커졌어. 정면 대들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중국과 안 싸워가 아니고 겉으로는 안 싸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바뀐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우린 전쟁 중인 국가라고 그랬어요. 언제든. 두 번째, 바로 미중 전략 경쟁이 우리를 화약고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 붙어있는 거점이 어디예요? 미국 해외에 나가 있는 원정군이 한 20만 되거든요. 그중에 40%가 한국과 일본에 돼 있어요. 우리 2만 8천, 일본이 한 5만 명 되거든요. 네. 그럼 전체가 한 40%거든요. 그럼 미국이 만일에 중국을 견제하는 분쟁이 일어나면 이 병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중국도 미국에 대항해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대항을 하겠죠. 그게 이제 제1도련선 전략이에요. 열도선. 이게 뭐냐? 일본 오키나와에서부터 동중국해, 대만 포함해서 남중국해, 물라카이협 이게 제1도련선이거든요. 중국은 여기를 자기 내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그 어떤 해양 세력도 안 들어오게 하겠다는 게 목표거든요. 중국은 헛소리 마. 미국은 거기 나 마음대로 다닐 거야. 이게 항해 작전이에요. 왔다 갔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키나와 대만 포함하는 필리핀의 쪽을 보면 한반도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들어있잖아요. 열점지대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한미군 28,5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분단이라고 하는 안보적 긴장이 하나의 열점지대라면 두 번째는 미중 전략 경쟁이 한반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가 사실은 해안과 대륙을 연결하고 있는 굉장히 묘한 곳이잖아요. 과거 이제 다시 좀 멀리 돌아가면 임진왜란부터 뭐 청일전쟁 혹은 식민지까지 이 역사적인 흐름이 이 한반도의 지정학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문화의 중심이었던 시기에서는 한반도는 변방이죠. 네. 그러나 이제 숙명은 뭐냐면 일본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변방이었는데 그 변방이 일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화문명권의 입장에서는 이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까지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또 건너 있는 일본 다음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포함을 해야만 중국의 중원 통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이쪽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까지 영향권에 넣어야 되는 거고요. 중원 통일을 위해서는. 네. 반면에 일본이 간이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의 입장에서 숙명이 뭐예요? 지금 태평양으로 갈 데가 없잖아요. 뒤로는. 지금이야 가지만 옛날에는 갈 수 있는 곳이 갈 데가 아니잖아요. 없었죠. 네. 그럼 대륙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부터 정면가도했죠. 그리고 또 항상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쪽 한반도와 중국은 문명과 부의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좀도둑들 외구부터 시작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바로 대륙으로 가는 끊임없는 그러니까 한반도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명분은 정면가도였거든요. 네. 조선을 거쳐서 중국으로 대륙으로. 가겠다. 네. 네. 결국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그다음에 만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한반도인 거죠. 그럼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항상 이 국제 정치에 민감하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지리적인 위치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문명. 우리가 이제 중국을 너무 우습게 하는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유럽의 중심이 된 건 최근이에요. 근대예요. 르네상스 산업혁명 이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는 이렇게 민감한 땅이 있을 수가 없죠. 민감한 지역에. 결국 이웃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직접적인 그럼요. 연결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중국의 침략만 받았다 그러지만 그 거대한 문명권 속에서 완벽하게 동화되지 않고 고유한 문화를 5,000년 동안 이루어온 나라는 그런 사례는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성은 바로 다이내믹이거든요.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네. 일본 아직도
종이책 많이 팔리고 지금도 돈을 내요. 카드 잘 안 내요. 신용카드 안 써. 예, 변화에 그다음에 지금도 뭐 노포 100년, 200년 그러잖아요. 네. 좋게 보면 전통이지만 그 우동집이 200년 동안 우동을 하는 걸 떠나서 그 자본을 축적해서 반도체에 투자하고 배터리에 투자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일본은 계속 그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에 둔감한 거죠. 근데 한반도는 이 변화에 너무나도 민감하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의 수용성. 왜 캐대언, 뭐 골든, 네네. 그다음에 그 이전에 오징어 게임, 뭐 기생충 이게 왜 가능한지 아세요? 그런 문화의 교류, 이 흐름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해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게 볼 건 아니에요. 어쨌든 거대한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그 문명의 원천 거부할 수 없잖아요. 한자 문명권, 유교 문명권, 불교 문명권 그 흐름의 영향을 받았고 우린 그걸 창조적으로 개성해 온 거죠. 그러면서 주체성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연결하는 이 우리나라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하다. 그리고 이 독특한 위치반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국의 영향이 굉장히 강한데 양쪽에 이제 일본과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역사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공간과 어떤 경험이 말해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남한은 섬이 돼버렸잖아요. 일본만 섬이 아니라 남한이 지금 섬이 돼버린 지가 70년이 넘어버린 상황인데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분단으로 인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젊은이들한테 통일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뭐 통일해야죠. 그런데 나 죽은 다음에요. 아, 요런 식이 대략적입니다. 통일해야죠. 그러면 한 60, 70% 나와요. 근데 바로 해야 될까? 그건 아니고 돈이 많이 들죠. 혼란스럽죠. 요게 지금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휴전 상태지만 전쟁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평화에 착시에 빠져 있거든요. 왜? 너무 오랫동안 전쟁이 안 일어났으니까. 착실한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편에 적응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분단 체제가 정상이 아닌데 분단 체제를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 이 기자님도 분단체 태어났죠? 그렇죠. 저도 분단체 태어났어요. 한 번도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만주로 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드라마 듯한. 노스탈지아로만 아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정상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불편함으로 인식 못하는 거예요. 해외 나가는데 당연히 배 타고 당연히 비행기 타고 가야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통일 비용, 독일 봤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데 볼까요? 일단 우리가 독일이 병력이 한 18만 되거든요. 모병제거든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항상 군대 가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인생 설계할 때, 대학 다닐 때 빨리 병역 문제 해결하자. 그 문제 해결했어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우리 많은 젊은이들한테 젊음의 이 관문은 병역 문제예요. 그 젊은 시기에 1년, 2년, 과거에 3년이었어요. 36개월. 그 기간은 유보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단 체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 그러잖아요. 그러나 남들은 미국은, 영국은, 프랑스는 그 시기에 자기 꿈을 키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거든요. 군대에서는 사람들을 천재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왜? 일률적인 병역 문화가 있잖아요. 병역 문화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병영 사회화가. 그다음에 또 볼까요? 지금 우리가 서울을 중심으로 남쪽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서울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네. 경치가 같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온도도 다르죠. 다르고. 남쪽으로 가면 끝없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북쪽으로 가면 조그만 아파트 지나면 뭐가 나와요? 이제 축사 나오고 가수원 나오고 조그만 간의 수공업 나오고 네. 더 가면은 군사분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해요. 소위 말하는 균형 발전 안 되고 균형 발전이 있는. 안 되는 네.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천만이 북한의 거의 단거리 미사일이나 포병 사고 내에 살고 있어요. 지금 더 가볼까요? 냉전 문화, 우리 극단적인 이념 갈등,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죠. 상상을 네. 초월하죠. 네. 상상을. 2010년 기준으로 그 당시 모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그 당시 1년 국가 재정이 했어요. 사회 갈등 비용. OECD 갈등 지수가 세계 최고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저를 만나는 외국인 친구들은 우리 너무 부러워합니다. 왜요? 대한민국, 캐대언의 나라, 반도체의 나라, 한강의 기적의 나라, 문화. 뭔가 매력적인 너무나 나라죠. 매력적. 네. 제가 소련으로 91년에 갔는데 그때 이미 소련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90년대 초반에요. 네, 88 올림픽 영향. 영향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은 우리가 옛날에 외국 가는 거, 뭐 뉴욕, 파리 가는 것이 그 정도거든. 알잖아요. 예전에 뉴욕에서 살고 싶어가 요즘은 서울에서 한번 살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네. 지난 주말에도 제가 삼청동 갔다 왔거든요. 난리예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외국인이 더 많대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나라인데 왜 사람들은 결혼하면 애를 안 낳고 하면 이혼하고 왜 자살하고 우울증이고 사회 갈등은 왜 높을까요? 그럼 딱 하나 있죠.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분단이죠. 분단이라는 거대한 불안과 우울이 사실은 이런 데로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 혹은 미래가 있다고 꿈꾸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런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율, 뭐 노인 빈곤율, 그리고 자살률 이런 거 보면은 사실은 미래가 없다라는 거에 거대한 지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정학적 구조로 인해서 남북 간이 이렇게 대치돼 있고 갈라져 있고 그런데 남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구조를 끝내야 되잖아요. 끝내야죠. 영토적으로 확장해야 되고 예? 인구도 더 많아져야 되고 자원도 뭐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같은 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해야 돼 이런 과거의 어떤 그 단순한 그런 로직보다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가 굉장히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통일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죠? 일단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만일에 통일이 된다면 적어도 MDL 군사분계선이 사실상 사라진다면 독일이 통일됐을 때 서독이 인구가 동독의 3분의 1이 넘어요. 우린 절반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 뭐냐면 독일 통일되고 나서 약 10년간은 독일을 유럽의 병자라고 그랬어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요. 유럽의 제일 강한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의 미래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독일을 봐라. 그럼요. 일단 보세요. 독일은 유럽의 전 유럽을 갈 수 있는 그런 지정학적 요건에 있죠. 동독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린 대륙에 붙어 있는데 대륙을 육로로 못 가잖아요. 일단. 섬이잖아요. 지금. 섬이죠. 네. 지금 중국으로 아직도 중국이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인데 중국은 100% 배로 가잖아요. 비행기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우리의 교통 물리망이 절름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로는 우리가 땅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배로도 못 가요. 세계 유일의 횡단철도 TSR 11횡단철도를 우리가 통일만 되면 낮은 하산 연결돼 있거든요. 그걸 연결하면 유럽까지 갈 수 있어요. 물론 배의 물동량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지만 육상의 물동망 그 망을 이용하면 동북 삼성, 그다음에 TSR, 중앙아시아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국토 효율적 이용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쪽 강북 한강 이북으로 가면 지금 강남 땅이 비싸요, 강북 땅이 비싸요. 강남 땅이 비싸거든요.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발이 안 돼. 개발이 분단이라는. 네. 그럼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들 땅 MDL 인근 개발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치가. 그 또 하나 북한 지역은 완전 재개발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상 쓸 수 있는 건물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경제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공해 산업도 하고 가발도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지금이니까 청계천 이랬지 옛날에 다 썩어 있었거든요. 중랑천. 근데 우리는 이 산업 발전에 스마트한 그런 플랜을 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북한 지역 재건을 할 때는 우리가 훨씬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불행인지 다행인지 북한은 토지가 국유예요. 토지 보상비가 한 푼도 안 들어요. 아주 실질적인 아주 부분. 실질적이에요. 그다음에 북한의 지하자원. 물론 북한의 지하자원이라고 무조건 천문학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비용이.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던 남한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지하자원이 있거든요. 그다음 인구 문제. 북한도 뭐 지금 인구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2천만 정도, 2천에서 2,500만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훨씬 젊어요. 그다음에 출산율이 훨씬 높아요. 그다음에 그러면 인구가 우리 5,100만, 북한이 2,600만 치면 한 8천만에 육박을 하거든요. 규모의 경제, 국토 효율성. 그다음에 뭐예요? 분단이라는 불안이 사라지잖아요. 적정 국방을 할 수 있게 돼요. 모병제를 할 수 있게 돼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동북 삼성과 그다음에 시베리아 극동, 푸틴의 러시아의 미래도 시베리아 극동에 있거든요. 북극 항로, 북극 시대. 이렇게 따지고 나면은 통일로 인한 편익은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양극화되고 분단되고 분열돼서 사회적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사실은 이런 요소들을 보면은 통일을 하는 게 가장 싸다? 어떻게 보면 통일을 하는 게 가장 성장하는 데 지름길이다? 이런 결론으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통일 대박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통일 대박론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대박 나면 좋잖아요. 뭐 대박이니까. 우리 이 네. 기자님도 네. 대박 나기 바라죠. 로또. 뭐 그렇죠. 모든 인생에서 한 근데 번쯤. 대박 안 나죠. 안 나죠. 자,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왜냐? 통일은 로또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걸 기대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희박하니까. 되면 좋은 거지. 그러나 아무도 안 되죠, 보면. 그러니까 통일 대박이라고 한 얘기는 아주 좋은 말이지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네이밍부터가 실패네요. 그렇죠. 네. 꼭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 통일은 질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대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거든요. 지금 분단이라는 병이 썩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전쟁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완전히 다른 나라, 일본이 썩는다. 예를 들면, 일본은 싫어하겠지만, 그럼 우리 타격을 받지만 우리 일이 아니에요. 남이니까. 그런데 내 몸의 일부분이 썩는다 그러면 나까지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는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북한이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터지면 결과적으로는 내 몸의 일부가 썩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 안 해요. 어차피 남이었으니까. 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하고 붙어 있다니까요, 생태계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이제 가끔 욕을 많이 먹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군대 갔다 오면 이랬어요,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애 사람 됐다고. 군대 지금도 그런 말 하죠? 네, 그런 말 하는 왜? 거죠. 네. 말 안 듣던 애가 말 잘 듣고 아침에 일어나고 모험적이고. 근데 아니 군대 갔다 오는데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럼 우리 이 기자님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사람 아니겠네요.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절도 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말 잘 들으면 안 돼요. 지금 창의성이 매개 살리는 사회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아무래도 질서를 지키고 규율이 있는 건 맞죠. 그렇죠. 네. 그러나 잃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젊은 시기를 보냈잖아요. 남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꿈을 키울 때 네. 우리 젊은이들은 그것도 동족끼리 싸우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안하다. 우리가 통일을 못해서 네가 어쩔 수 없이 갔다 왔구나. 조국 수호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다. 근데 엄마 아빠는 미안하다 이래야 되는데 말 잘 들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어른이 돼서 왔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럼 지금 미국 모병제 아니잖아요. 징병제 아니잖아요. 네. 일본 징병제 아니잖아요. 캐나다 아니잖아요. 이태리 아니잖아요. 영국 아니잖아요. 다 우리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착시에 있는 거죠. 너무나 분단체제에 익숙해 있는 거죠. 사실은 모병제가 답이죠. 모병제 가고 군에 적성이 있는 분들은 가서 열심히 국방에 힘을 다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더 많이 내고 더 좋은 무기 사주고 더 좋은 옷 입히고 대우도 잘해주고 이게 정상인데 우리는 징병제가 정상인 걸로 알고 살아가잖아요. 분단체제. 그러니까 우리는 분단체제에 너무 익숙해 있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좀 긍정적인 말씀 드리면 분단 체제는 조금 역설적으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기회잖아요. 분단의 해소는 독일 사례도 봤듯이 거대한 회오리가 일 거예요. 혼돈도 있을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갈 거예요. 갈등도 있을 거고. 그러나 약 10여 년의 과정을 거쳐서 거대한 독일이 탄생했고 지금 유럽에서 G5 안에 들어가는 건 독일이 유일하거든요. 바로 그런 탄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건강하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 대륙의 정체성을 그리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브릿지라는 개념이거든요. 옛날엔 그럴 수 있었어요. 힘이 없으면 브릿지예요. 다리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란국가, 가교국가는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힘이 있으면 바로 허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륙의 원천과 해양의 원천이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절반만 가지고도 5,000년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뭐 광개토대왕, 뭐 세종대왕 그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세계 10위 경제력, 세계 5위 국방력, 세계 최고의 문화력,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탄력성. 이런 얘기는 뭐 일부 반대하시는데 아니에요. 미국의 노벨 평화상 수상한 사람도 작년에 그랬어요.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의 최고의 모범국이다. 산업화와 민주주의 최고. 그렇죠. 그런데 애 안 낳는 건 참 걱정이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들어있는 거죠. 왜 애를 안 낳느냐는 거죠. 항상 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슬픈 게 우리가 뭔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때는 굉장히 드물었던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피해의식이 솔직히 있어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고 이게 우리가 그냥 주체가 돼서 남과 북이 만나서 해결하면 야, 우리 통일하자 악수하면 끝날 것 같은데 사실은 국제정치 논리상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북미 간에 뭔가가 풀려야지 또 남북 간에 풀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기는 건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게 트럼프인데 이번에도 작년에 경주에 올 때도 김정은한테 거의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만나자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아니 2019년에 어쨌든 김정은 뒤통수 때린 게 트럼프 아니었나? 지금 와서 또 왜 만나자고 하는 거지? 그때와 지금은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에 3가지 분쟁을 끝낸다고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4hours, 24시간 안에 끝낸다. 이스라엘 하마스는 항구적인 해법을 찾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은 러브레터 그랬어요. 이게 24hours, 항구적인 해법, 러브레터 이 3가지가 트럼프의 각각 상이한 해법이에요. 24hours는 뭐냐? 그 복잡한 전쟁을 하루아침에 어떻게 끝내요? 내 전쟁 아니고 어느 놈이 이기든 상관없어. 빨리만 끝낼 거야. 이거였고요. 항구적인 해법, 중동은 뭐냐?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의 축, 반미 반이스라엘 축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두들겨 패는 겁니다. 김정은 러브레터. 누가 봐도 김정은을 러브레터 보낼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매력 없죠. 네. 그건 뭐냐? 만나서 서로 프렌드십을 형성하겠다 이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어느 쪽이든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겠다는 겁니다. 이 셋 중에서 궁극적인 해법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북한이에요. 네, 왜냐? 북한은 사실상의 핵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핵보유국은 이제 국제법적인 용어인데 사실상의 핵 능력 국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비핵화를 하라고 그러는데 북한은 비핵화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는 북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매달렸지만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해법을 가만히 보면은 정밀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해결하는 게 없어요. 인도 파키스탄 했지만 아직 갈등 그대로 있고 태국 캄보디아 했지만 또 붙었고 아직도 해결 안 됐고 그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확보하면 나머지는 관심이 없어요. 중국만 제외한다면. 중국은 근본적인 위협으로 생각하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중국의 억지를 부상한다. 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완전히 해결은 안 됐더라도 자기 임기 중에는 해결했다라는 성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만날 때 싱가포르 2018년 6월, 2019년 6월 둘 다 뭐예요? 본인이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러우 전쟁은 끝날 겁니다. 어떻게든. 그다음에 중동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김정은 문제만 어떤 형식으로든 봉합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토록 원하는 노벨 평화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알 거예요. 북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걸. 그러니까 해결하는 것처럼 성과를 만들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NSS, 안보전략수, 국방전략수에 비핵화가 빠졌고 북한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어요. 이란보다 다 밀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상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김정은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분명하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다. 그러나 완전히 해결은 못할 거고 해결하는 여러 가지 시도는 할 거다. 그리고 그거 자체는 한반도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반도의 어떤 역사나 구조적인 문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 거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핵 문제 전문가가 아니고요. 네. 핵 문제의 복합성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기 때 3번이나 김정은을 만났죠.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바이든 또 트럼프 행정부 2기 현재까지 아무런 접촉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보다 본인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정치적 효과를 원하고 있다 지금은. 그 정도로는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우리죠.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힘들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볼 만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이 김정은 정권을 지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유학했던 소련은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슴에 품고 해체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 정권이 우리를 완전히 배척하잖아요. 한반도 적대적 이국가론. 통일 대상도 아니야, 민족도 아니야. 왜 그럴 거예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똑같이 두 나무가 컸는데 한쪽 나무가 거대하게 크면 나머지 작은 나무는 말라 죽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무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인위적으로. 고사 상태. 네. 네, 안 되죠. 근데 네. 평양문화보호법, 반동사상문화비교법, 군중신고법, 청년교양부정법 다 뭐예요? 우리 영향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절망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게임은 끝났다. 체제경쟁은 완전히 끝났고 북한은 실패를 인정을 하는 게 바로 통일민족개념 삭제다. 안 되는 일 하고 있거든요. 맨날 우리 지금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소리도 있는데.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이미 북한은 두려워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체제 말보다 남한의 한류나 외부에 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내적인 정당성이 깨지고 있는 거죠. 중심이. 두 번째는 미국 트럼프는 제가 보기에 팍스 아메리카나의 비명이에요. 비명. 왜냐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미국은 저문은 해요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저문은 석양은 아름답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극화하고 무극화하는데. 다극화하고 무극화하는 세계에서 나타난 현상이 트럼프거든요. 일본, 다카이치가 압승을 했지만 일본의 우경화, 극우화 저건 일본의 미래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러시아 전쟁 후유증 극복 못합니다. 푸틴 살아생 내내. 이미 중진국으로 추락했어요. 그다음 중국 시진핑 자기 최측근까지 숙청할 정도로 당 중앙군사위 7명 중에 5명을 숙청했거든요. 그다음에 경제 여기저기 부동산 전기차 1조 달러의 무역 흑자의 그 그림자 정부 부채 터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자, 한반도 조선반도 한반도의 열강들이 강했을 때 우리는 항상 코피 터졌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국가로 지금 떠올랐잖아요. 남북한 체제 경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이 역사상 가장 강한 때예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가 너무나 분열돼 있다는 내부 거죠. 갈등. 분열.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밖을 볼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한 첫째 자부심, 자신감. 그다음에 우리 안에 어느 사회든 다양성이 있어요. 분열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감당할 수 없을 임계점을 넘어선 분열 상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강점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쁜 상황 아니다. 트럼프가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좀 주도적으로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일단은 우리를 안 만나겠다니까 당신이라도 만나세요. 문제를 풀어나가시오. 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이 아무리 만나도 우리 손을 잡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주지는 않거든요. 합의하지만 한국이 줄 거야. 우리 보고 주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이래요. 우리가 돈을 왜 내? 그건 평화 비용이에요. 평화 비용이고 헌법상 우리 땅에 대한 투자예요. 그 투자는 결과적으로 몇 배 이익으로 온다. 동서독을 봐라. 그러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인내심을 가진다고 그러면은 저는 나쁜 상황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물꼬를 터주는 건 고마운 일이고 최대한 그 문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결국 북한은 우리한테 도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2023년 말에 김정은이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이제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뭐 김여정도 나와가지고 제발 서로 신경 좀 쓰지 말자.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남매가 줄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했더군요. 그리고 지난해 9월에 중앙위원회였습니까? 그때 이제 김정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국과는 얼굴도 뭐 마주하지 않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는 좋은 기억을 추억이 있다고 있다. 그랬죠. 추억이 네. 있다. 좋은 네. 추억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못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불쾌한 그런 발언들이었는데 이번 달 그 노동당 대회를 한다고 하죠. 북한이 어떤 메시지를 다시 내놓을까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똑같이. 한국은 이제 철두철미 주적이고 통일도 아니고 민족 개념도 아니다. 말이 돼요? 지금 가족한테 가서 우리 가족 아니고 이제 남남이야. 남남이야. 그건 남남이 되나요? 그 말은 할아버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을 부정하는 말이거든요. 딜레마예요. 정통성.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이 황당해한다. 속으로 그럴 거예요. 저 왜 저러지? 그럴 거예요. 북한 주민들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에 남북관계 좋을 때 북한 가서 북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 우리가 좀 겁났어요. 왜냐하면 술 먹으면 눈 부라리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좀 쫄았어요. 왜냐? 정말 느껴졌거든요. 왜냐? 더 강했어요. 그 욕구가 모든 걸 통일로 집약시켜 왔거든요. 아. 통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통일 안 한대. 그때 사실 그랬거든요.
이거 일본 말이지만 많이 쓰니까 북한 애들이 입장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거잖아요. 돈도 없는데 통일도 안 해, 민족도 아니야. 무너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김정은 정권은 그렇게 할 거다. 또 할 거다. 이미 뱉어놨으니까. 네, 네. 그건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각에서 뭐 북한이 이국가라는 동조한다?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우리 헌법상 의무 또 헌법상 규정 민족 정서도 안 되는 거고. 물론 당분간은 북한의 입장이 그러니 참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미 북한은 이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점에서는. 그다음 두 번째 미국한테는 만나야 되니까요. 왜? 지금 미국 말고는 답이 없어요. 북중 관계 최악이에요. 북러 밀착했지만 언제 도움이 깨질지 없어요. 모르니까. 루브라 결제예요. 루브라 네네. 어디다 써요. 아, 젊은이들만 목숨만.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저렇게 버티지만 머릿속에는 가장 간절하게 미국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아마 조건부 비핵화만 아니면 만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세울 거다. 그러나 이번 구체당대회는 소문난 채 먹을 거 없는 이전과 똑같은 제재 때문에 자력갱생. 그다음에 국방력 강화한다. 되겠어요? 돈만 쓰는. 그다음에 신냉전 외교. 러시아와 강화한다. 남북 관계는 이제 안 한다. 특수관계는. 이게 아마 흐름으로 갈 거거든요.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는 조건부 대화론. 이거는 지난 8차 대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보여줄래야 보여줄 수가 없는 게 북한의 딜레마죠. 네, 오늘은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숙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굉장히 파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의 공간은 어디까지 열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